숨결, 그의 숨결이 내 목덜미에 고요히 내려앉는다. 너무나 고르고 너무나 깊어서 내 온몸의 신경이 그 작은 온기에 집중하고 만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는 눈을 감고 있지만 내 모든 감각은 미친 듯이 날뛰고 있다. 등 뒤에서 단단하게 나를 감싸 안은 이 남자의 천 실크 시트가 맨살에 스치는 차갑고도 부드러운 감촉, 그리고 방 안을 희미하게 채우는 값비싼 향초의 냄새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다. 이 모든 것은 꿈이어야만 한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나의 세상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 나의 세상은 비에 젖은 골판지에 눅눅한 냄새와 음식물 쓰레기가 썩어가는 시큼한 악취로 가득했다. 나의 침대는 차갑고 딱딱한 시멘트 바닥이었고 나의 이불은 남이 버린 낡고 더러운 담요 한 장이었다. 밤의 어둠은 안식이 아니라 공포였다. 취객의 고함 소리, 순찰차의 사이렌 소리,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앗아가려는 어두운 그림자들. 나는 언제나 몸을 웅크린 채 금방이라도 도망칠 수 있도록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런데 지금 나는 킹사이즈 침대 위에 누워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고요한 요새 같은 곳에 나를 안고 있는 이 남자의 팔은 그 어떤 자물쇠보다도 견고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다. 내 근육은 이완된 척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언제든 튀어나갈 수 있도록 팽팽하게 긴장해 있다. 내 심장은 그의 가슴에 맞닿아 그의 심장 박동을 느끼고 있지만 그 안에서는 미친 듯이 경보를 울리고 있다. 위험해.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잖아. 너무 완벽해서 위험해. 남자의 이름은 강지원. 그는 내게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다. 나 역시 그에게 내 이름 아니야라는 이름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그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나를 이곳으로 데려왔고 씻기고 입히고 먹였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를 안고 있다.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고 있는 감촉이 느껴진다. 크고 따뜻하고 굳은 살이 거의 없는 부드러운 손이다. 이 손은 누군가를 해친 적이 없을 것만 같다. 하지만 나는 안다.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손이 가장 날카로운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는 것을. 아빠의 손이 그랬다. 아주 어릴 적 그 손은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지만 결국에는 나를 길거리에 내버렸다. 기억의 파편이 예고 없이 심장을 찌른다. 추운 겨울날 아빠는 내 손에 낡은 빵 한 조각을 쥐어주며 말했다.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아빠가 맛있는 거 사올게. 나는 기다렸다. 해가 지고 눈이 내리고 세상이 얼어붙을 때까지. 아빠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누구의 친절도 믿지 않게 되었다. 모든 친절에는 대가가 따르고 그 대가는 언제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강지원을 의심한다. 그의 침묵을, 그의 친절을, 그의 인내심을. 그는 내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이 침대에 눕혔지만 나를 탐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이렇게 나를 안고 내가 잠들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대체 왜 이 세상에 아무런 대가 없는 호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내게서 무엇을 원하는 걸까? 내 하찮은 몸뚱이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무언가. 나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숨을 쉰다. 그가 잠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의 숨결은 여전히 고르고 깊다. 나는 아주 조금 몸을 움직여 그의 품에서 벗어나려 했다. 그 순간 나를 감싸 안은 그의 팔에 아주 미세한 힘이 들어갔다. 잠꼬대일까? 아니면 경고일까? 괜찮아. 그가 잠긴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낮고 부드러워서 마치 내 불안한 영혼을 직접 어루만지는 것 같았다. 나는 움직임을 멈추고 다시 딱딱하게 굳었다.
그가 깨어 있었다. 내 모든 생각을 꿰뚫어 보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아무도 널 해치지 않아. 여기선 안전해. 그의 말이 공기 중에 흩어진다. 안전이라는 단어. 내 평생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것. 너무나 달콤해서 오히려 독약처럼 느껴지는 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고맙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당장 나를 내버려 두라고 소리쳐야 할까?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조금 더 가까이 끌어당길 뿐이었다. 그의 심장 소리가 내 등을 통해 더 선명하게 울려 퍼진다. 쿵, 쿵, 쿵. 일정하고 강하고 믿음직스러운 소리. 길거리의 소음과는 전혀 다른 생명의 소리. 나는 저항을 포기했다. 어차피 지금의 나에게는 저항할 힘도 도망칠 곳도 없었다. 만약 이것이 꿈이라면 조금 더 이 꿈속에 머물러도 괜찮지 않을까? 만약 이것이 또 다른 절망으로 향하는 길이라 해도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의 온기는 진짜였다. 나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내 몸의 긴장을 풀었다. 등 뒤에서 전해져 오는 낯선 온기에 의지한 채 서서히 눈을 감았다. 창밖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밤이 두렵지 않았다. 그의 품속에서 나는 기나긴 나의 밤이 끝나가고 있음을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다. 그의 품속에서의 아침은 소리 없이 찾아왔다. 밤새 나를 괴롭히던 악몽도 뼈를 내는 추위도 없었다. 그저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부드러운 아침 햇살과 여전히 나를 감싸고 있는 그의 희미한 체향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그의 단단한 가슴과 그 위에 걸쳐진 하얀 셔츠였다. 어젯밤의 기억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그의 속삭임, 그의 온기, 그리고 내 평생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안도감. 하지만 안도감은 곧 익숙한 불안감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이 모든 것은 언제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은 신기루에 불과했다. 이 따뜻함에 익숙해지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길거리에서의 삶이 내게 가르쳐준 유일한 진리였다. 절대로 무언가에 익숙해지지 말 것. 절대로 무언가를 기대하지 말 것. 나는 그의 팔이 느슨해진 틈을 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빠져나왔다. 발끝이 닿은 푹신한 카펫의 감촉이 또다시 나를 이질감 속으로 밀어넣었다. 방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었고 그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다. 내가 살던 어둡고 축축한 뒷골목과는 전혀 다른 세상. 마치 다른 행성에 와 있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비 냄새가 나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창밖은 맑고 화창했지만 내 기억 속에서는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다. 지독하게도 퍼붓던 그날 밤의 비. 강지원을 처음 만났던 내 운명이 송두리째 뒤바뀌었던 그날 밤의 비였다. 기억은 언제나 후각과 함께 찾아온다. 그날 밤 세상은 썩은 내와 비에 젖은 먼지 냄새로 가득했다.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해 위액이 역류하는 신물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나는 쓰레기통이 즐비한 좁은 골목 처마 밑에서 얇은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처마를 때리는 소리, 그리고 내 배에서 울리는 처절한 소리가 세상의 전부였다. 그때였다. 골목 저편에서 무언가 둔탁하게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즉시 경계태세를 갖추었다. 이런 밤, 이런 곳에서 들리는 소리는 결코 좋은 소리일 리 없었다. 취객일까 아니면 나처럼 버려진 또 다른 누군가일까? 혹은 나를 해치려는 포식자일까? 나는 숨을 죽이고 어둠 속을 응시했다.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값비싸 보이는 검은색 코트는 흙탕물에 젖어 있었고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의식이 없는 듯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내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저 남자의 주머니에는 분명 지갑이 있을 것이다. 운이 좋다면
현금이 두둑하게 들어있을지도 모른다. 저 남자의 손목에 채워진 시계는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저것 하나만 팔아도 몇 달은 굶지 않고 지낼 수 있을 터였다. 이것은 기회였다. 신이 내게 내린 동아줄이거나 혹은 악마의 유혹이거나. 나는 웅크렸던 몸을 일으켜 소리 없이 남자에게 다가갔다. 빗소리가 내 발소리를 감춰주었다. 그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값비싼 향수 냄새와 피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의 앞에 쪼그려 앉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희미하게 찌푸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을 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브레이크를 걸었다. 그는 그저 돈 많은 사냥감이 아니었다. 그는 고통받고 있는 한 인간이었다. 흠뻑 젖은 머리카락 아래로 드러난 그의 얼굴은 이상할 정도로 무방비해 보였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을 법한 남자의 얼굴에 떠오른 그 연약함이 길바닥에서 평생을 살아온 나의 어떤 부분을 건드렸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코트 주머니로 향하던 내 손이 방향을 틀어 내가 가진 유일한 재산인 낡은 담요 조각을 향했다. 이것마저 없으면 오늘 밤 나는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망설임 끝에 담요 한쪽을 찢어냈다. 그리고는 내가 마시기 위해 간신히 받아두었던 빗물이 담긴 작은 페트병을 열어 찢어낸 담요 조각에 물을 적셨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이마에 흐르는 피와 흙먼지를 닦아내기 시작했다. 내 손길에 그가 희미한 신음을 뱉었다. 나는 움찔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상처는 생각보다 깊지 않은 것 같았다. 나는 피가 멎을 때까지 상처 부위를 꾹 눌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더니 그가 천천히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은 놀라울 정도로 깊고 선명했다. 그의 시선이 내게 닿았다. 그 눈에는 경계심이나 혐오감이 없었다. 오직 순수한 의문과 아주 희미한 놀라움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나를 본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나의 존재 자체를 꿰뚫어 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는 몸을 일으키려 애썼지만 고통스러운 듯 다시 주저앉았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부축하려 했다. 내 더러운 손이 그의 값비싼 코트에 닿는 순간 그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왜?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낮았다. 나는 그가 무엇을 묻는지 알 수 없었다. 왜 훔치지 않았냐고 묻는 걸까? 왜 도와주었냐고 묻는 걸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나 자신도 내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저 그의 시선을 피한 채 고개를 저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다. 이대로 있다가는 둘 다 저천증으로 죽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나는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그때 그의 손이 번개처럼 내 손목을 붙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악력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했다. 나는 놀라 비명을 지를 뻔했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결국 이 남자도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나를 해치려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는 내 손목을 아프게 쥐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내가 떠나지 못하게 붙잡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짙은 눈으로 나를 응시하며 말했다. 단 한마디. 하지만 그 한마디는 내 평생을 묶고 있던 사슬을 끊어버리는 주문과도 같았다. 나랑 같이 가자. 그것은 명령이었고 동시에 애원이었다.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고 동시에 구원이었다. 나는 그 순간 내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과거의 기억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과 같아서 현재라는 맨발 위에 흩뿌려져 나를 아프게 찔렀다. 빗속의 그날 밤 강지원의 손을 잡은 순간부터 나의 세상은 뒤집혔다.
나는 더 이상 춥고 굶주린 아니아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아니아였다. 그의 펜트하우스에 사는 유령, 화려한 모든 것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이물질, 그가 나를 데려온 첫날. 나는 이 집에 현관에 들어서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여서 흙탕물 묻은 내 신발과 초라한 행색을 남김없이 비춰 보였다. 마치 너는 이곳에 어울리지 않아라고 속삭이는 것만 같았다. 그는 그런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아무 말 없이 나를 안아 올려 욕실로 데려갔다. 따뜻한 물이 몸에 닿았을 때 나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몸에 밴 지독한 냄새와 함께 길 위에서의 서러움과 외로움이 씻겨 내려가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씻겨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벌거벗은 내 자신에 대한 깊은 수치심이었다. 그날 이후 나의 삶은 유리로 된 새장 안에 갇힌 새와 같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지만 나는 그 어느 것에도 진정으로 속할 수 없었다. 내 방은 내가 평생 지냈던 모든 공간을 합친 것보다도 컸다. 침대는 구름처럼 푹신했고 옷장 안에는 태그도 떼지 않은 새 옷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창가 구석에 웅크려 앉아 보냈다. 바닥의 냉기가 오히려 익숙하고 편안했다. 푹신한 침대는 나를 삼켜버릴 것만 같아 두려웠다. 가장 힘든 것은 식사 시간이었다. 처음 며칠 동안 가정부는 거대한 식탁 위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나를 불렀다. 반짝이는 은식기들 값비싼 도자기 그릇들, 그리고 내가 이름도 모르는 음식들. 나는 그 식탁에 앉을 수가 없었다. 음식을 먹는 내 모습이 마치 돼지가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스꽝스러울 것만 같았다. 나는 배가 고프지 않다는 거짓말을 하고 방으로 도망쳤다. 그리고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몰래 주방으로 가서 딱딱한 빵 한 조각이나 과일 하나를 훔쳐와 방에서 숨어 먹었다. 나는 음식을 숨기는 버릇이 생겼다. 빵, 치즈, 심지어 초콜릿까지. 서랍 깊숙한 곳이나 침대 밑에 나만의 비밀 식량 창고를 만들었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다시 길거리로 쫓겨날 그날을 대비해야만 했다. 이 풍요는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집안의 가정부들은 나를 유령처럼 대했다. 그들은 내게 말을 걸지 않으려 애썼고 내가 나타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다. 그들의 눈에는 경멸이나 동정 혹은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견딜 수가 없어서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 강주원은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는 듯 했다. 그는 아침 일찍 나갔다가 내가 잠들 준비를 할 때쯤 돌아왔다. 우리는 거의 말을 섞지 않았다. 그는 나에게 무언가를 묻거나 강요하지 않았고 나 역시 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내게 이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주고 나는 그 공간 속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그의 눈을 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는 그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여느 때처럼 주방에서 빵 몇 조각을 훔쳐 방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내 방 문 앞에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그 위에는 따뜻한 수프 한 그릇과 샌드위치 그리고 우유 한 잔이 담긴 쟁반이 있었다. 호화로운 진수성찬이 아닌 아주 간단하고 소박한 식사였다. 나는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다음 날부터 그 테이블은 항상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나타났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종류의 빵으로 만든 샌드위치와 내 입맛에 맞는 따뜻한 음식들이었다. 그는 내가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을 불편해 한다는 것을, 그리고 한밤중에 음식을 훔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나를 꾸짖거나 추궁하는 대신 이런 방식으로 나를 배려해 주었다. 또 한 번은 그가 사준 값비싼 실크 원피스들을 옷장 깊숙이 밀어넣고 낡은 티셔츠만 입고 있는 것을 보았는지 내 침대 위에
아주 부드러운 면으로 된 티셔츠와 편안한 트레이닝 바지가 놓여 있었다. 브랜드 로고조차 없는 아주 평범한 옷들이었다. 그의 이런 침묵의 배려는 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차라리 그가 내게 소리치거나 무언가를 요구한다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았다. 그의 예측 불가능한 친절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물속으로 나를 끌어당기는 것만 같았다. 그가 베푸는 모든 것들이 내게는 갚아야 할 빚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내게는 상처투성이의 과거와 볼품없는 몸뚱이뿐이었다. 나는 유리 세장 안에 갇혀 주인이 던져주는 모이를 받아먹으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다. 세장은 안전했지만 나는 날아가는 법을 잊어가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나는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나는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곰팡이가 핀 빵 조각을 꺼내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문 앞에 놓인 쟁반의 수프를 남김없이 마셨다. 여전히 따뜻했다. 하지만 그 온기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얼음까지 녹이기에는 아직 너무나도 미약했다. 나는 여전히 두려웠다. 이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다시 어리고 작은 아이가 되어 있었다. 낡은 놀이터 벤치에 앉아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아빠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다. 해가 지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찬바람이 살을 애는데도 아빠는 오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내 심장이 공포로 쿵쾅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나는 혼자였다. 완전히 버려졌다. 장면이 바뀌었다. 나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비에 젖은 어두운 골목, 나는 무언가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그림자가 나를 뒤쫓았다. 그 그림자는 특정한 형태가 없었지만 나는 그것이 배고픔이고 추위이고 폭력이고 세상의 모든 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림자가 내 위를 덮치는 순간 나는 온몸을 떨며 잠에서 깨어났다. 안 돼, 오지 마. 나는 비명을 지르며 허공에 팔을 휘둘렀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여기는 강지원의 펜트하우스가 아니었다. 여기는 나를 삼키려던 어둡고 축축한 골목이었다. 나는 침대에서 굴러떨어져 방구석으로 기어갔다. 등을 벽에 기댄 채 무릎을 감싸 안고 미친 듯이 몸을 떨었다. 꿈과 현실이 구분되지 않았다. 공포가 내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그때 방문이 거칠게 열리고 강지원이 뛰어 들어왔다. 아니야.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더욱 겁에 질려 소리쳤다. 저리가 가까이 오지 마. 지금 내 눈에 그는 구원자가 아니라 나를 덮치려던 꿈속의 그 그림자였다. 그는 나에게 성급히 다가오지 않았다. 그는 방 입구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더니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괜찮아, 아니야. 나야. 강지원.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나를 인도하는 등대 불빛처럼. 꿈을 꾼 거야. 여긴 안전해. 나는 여전히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를 노려보았다. 그는 천천히 한 걸음씩 내게 다가왔다. 마치 겁먹은 길고양이에게 다가가듯 조금의 위협도 보이지 않으려는 듯 양손을 들어 보이기까지 했다. 봐, 아무것도 없어. 널 해칠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가 내 앞에 쪼그려 앉았을 때 달빛이 창문을 통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의 눈에는 욕망이나 분노가 아닌 깊은 염려와 슬픔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내 안에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아주 조금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무서웠어. 나도 모르게 어린애 같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알아. 이제 괜찮아. 그가 아주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내 어깨를 감쌌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지만 그의 손은 더 이상 다가오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렀다. 그저 따뜻한 온기만을 전해주고 있었다. 그 온기에 나는 마침내 현실로 돌아올 수 있었다. 여기는 골목이 아니었다. 내 앞의 남자는 그림자가 아니었다. 나는 고개를 그의 어깨에 기댄 채 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다. 수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공포와 소름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의 품은 넓고 단단했다. 내가 기대어 울어도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다. 한참을 울고 나자 격렬했던 감정이 잦아들고 그 자리에 깊은 탈진과 함께 이상한 종류의 평온함이 찾아왔다. 나는 그의 품에서 고개를 들고 눈물 젖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나를 염려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었다. 무슨 용기였을까? 어쩌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자포자기였을지도 모른다. 나는 이 남자가 나를 완전히 부서뜨리거나 혹은 나를 구원해주거나 둘 중 하나를 해주기를 바랐는지도 모른다. 나는 천천히 손을 들어 그의 뺨을 감쌌다. 그리고 떨리는 입술로 그의 입술을 덮쳤다. 그의 몸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나를 밀어내지 않았다. 나의 키스는 서툴고 절박했다. 그것은 유혹이 아니라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이 끔찍한 악몽을 지워버리고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본능적인 갈망이었다. 그가 아주 부드럽게 내 키스에 응답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다시 한번 온몸이 공포로 굳어졌다. 남자의 손길. 그것은 나에게 언제나 약탈과 폭력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내 몸이 기억하는 모든 접촉은 차갑고 거칠고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그의 손길은 달랐다. 그가 내 젖은 뺨을 감쌌을 때 그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가 내 입술을 탐하는 방식은 격렬하지 않고 마치 깨어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러웠다. 그는 나를 안아 올려 침대로 데려갔다. 그 과정에서 단 한순간도 우리의 입술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내 몸 위에 자신의 몸을 겹쳤지만 그의 무게는 나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패처럼 느껴졌다. 그의 손이 내 낡은 티셔츠 아래로 들어왔을 때 나는 다시 한번 숨을 멈췄다. 과거의 기억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박혔다. 도망쳐 위험해 내 안의 경보가 미친 듯이 울렸다. 내 미세한 떨림을 느꼈는지 그가 움직임을 멈추고 내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싫으면 말해. 당장 멈출게. 그의 목소리는 진실했다. 그 눈빛은 내게 선택권을 주고 있었다. 내 평생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선택권.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 남자를 믿어보기로. 이 순간만큼은 과거의 유령에게 지지 않기로. 나는 대답 대신 그의 목을 끌어안고 더 깊이 키스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질문이었고 나의 모든 반응은 대답이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내 몸의 모든 민감한 부분을 탐험했지만 그것은 정복자의 약탈이 아니라 경배자의 순례와 같았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차가운 기억의 파편들이 녹아내리고 새로운 온기가 스며들었다. 아팠던 곳이 치유되고 더러워졌던 곳이 정화되는 기분이었다. 마침내 그가 내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나는 고통 대신에 이상한 충만감을 느꼈다. 텅 비어있던 내 존재의 중심이 마침내 무언가로 채워지는 느낌. 그는 천천히 그리고 깊게 움직였다. 나와 그의 몸이 하나가 될 때마다 나는 절망의 나락에서 한 뼘씩 끌어올려지는 것 같았다. 절정의 순간 쾌감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다시 한번 터져 나왔다.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공포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구원의 눈물이었고 감사의 눈물이었으며 내가 마침내 안전하다는 것을 깨달은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는 내 안에 머문 채 내 이마에 입을 맞추고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나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어쩌면 내 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안식에 빠져들었다. 내 몸과 마음을 묶고 있던 차가운 사슬이 그의 뜨거운 온기 속에서 마침내 녹아내리고 있었다. 밤의 어둠이 걷히고 새벽의 잿빛이 창문을 물들일 때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지난밤의 폭풍 같던 감정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싸늘한 현실 인식만이 남아 있었다. 내 옆에는 강지원이 잠들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무방비했고 고른 숨결은 평화로워 보였다. 나를 감싸는 그의 팔은 여전히 따뜻했다. 하지만 그 온기는 더 이상 나에게 위안이 되지 않았다. 그것은 나를 옥죄는 낙인처럼 느껴졌다. 어젯밤 나는 무슨 짓을 한 걸까? 나는 내 마지막 방어벽을 스스로 허물어버렸다. 공포와 외로움에 굴복하여 내가 가진 유일한 것, 내 몸을 그에게 내어주었다. 길거리의 여자들이 생존을 위해 몸을 파는 것과 내가 한 짓이 무엇이 다른가? 차가운 후회와 자기 혐오가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목적을 달성했다. 흥미를 잃은 장난감을 버리듯 곧 나를 내쫓을 것이다. 어쩌면 돈 몇 푼을 쥐어주며 다시는 눈에 띄지 말라고 경고할지도 모른다. 그 시나리오는 너무나 익숙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질 지경이었다. 그래, 이게 바로 세상의 이치였다. 나는 그의 팔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거의 밀리미터 단위로 몸을 빼냈다. 그의 숨결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수며 마치 금고를 터는 도둑처럼 움직였다. 마침내 그의 품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때 나는 안도의 한숨 대신 깊은 상실감을 느꼈다. 다시 혼자가 되었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내 낡은 티셔츠를 주워들었다. 지난밤 그가 벗겨낼 때 찢어진 자국이 선명했다. 이 너덜너덜한 옷이야말로 나의 본 모습이었다. 나는 서둘러 옷을 꿰어 입었다. 화려한 실크 가운이나 그의 커다란 셔츠는 내 것이 아니었다. 나는 이 집을 떠날 준비를 해야 했다. 그가 내게 베풀어준 것들, 따뜻한 잠자리 배부른 식사, 그리고 하룻밤의 위로. 그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나는 치른 것이다. 이제 미련을 가질 필요는 없었다. 내가 막 방문 손잡이를 잡으려던 순간이었다. 여디가 등 뒤에서 들려온 그의 목소리에 내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잠에서 막 깬 듯한 낮고 거친 목소리였다. 나는 얼어붙은 채 돌아보지 못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이제 곧 경멸과 조롱이 섞인 말이 날아올 것이다. 하지만 이어진 것은 침묵이었다. 시트가 스치는 소리가 들리고 그가 침대에서 일어나는 기척이 느껴졌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제발 때리지만 말아줘. 그의 발소리가 내 바로 뒤에서 멈췄다. 나는 그의 그림자가 나를 완전히 뒤덮는 것을 느꼈다. 나는 잔뜩 웅크린 채 다가올 충격에 대비했다. 이리 와. 그의 목소리는 명령조였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는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내 어깨를 잡아 부드럽게 돌려 세웠다. 나는 차마 그의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다. 그의 시선이 내 찢어진 티셔츠와 불안에 떠는 맨발에 머무는 것이 느껴졌다. 수치심에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다. 나는 그가 나를 비웃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옷장으로 걸어가 자신의 셔츠 하나를 꺼내왔다. 그리고는 내 낡은 티셔츠 위로 그 셔츠를 입혀주었다. 그의 커다란 셔츠는 내 무릎까지 내려와 나의 초라함을 모두 가려주었다. 그의 손길은 지극히 사무적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배려는 너무나 선명해서 오히려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배고프다. 좀 먹자. 그는 마치 지난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말을 던졌다. 그는 내 손목을 가볍게 쥐고 나를 방 밖으로 이끌었다. 나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꼭두각시처럼 그를 따라 걸었다. 나는 그가 나를 거대한 식당으로 데려갈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나를 주방으로 이끌었다.
내가 밤마다 음식을 훔치던 바로 그 공간이었다. 그는 나를 높은 아일랜드 식탁 의자에 앉히더니 직접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다. 나는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넓은 어깨, 능숙하게 움직이는 손. 그는 익숙한 듯 계란을 풀고 토스트를 구웠다. 다그락거리는 식기소리와 고소한 버터 냄새가 어색한 침묵을 채웠다. 가정부들은 보이지 않았다. 이 넓은 집안에 오직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았다. 왜 이러는 거지? 그는 왜 내게 화를 내지 않는 걸까? 왜 나를 내쫓지 않는 걸까? 왜 마치 우리가 오래된 연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걸까?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내 머릿속의 모든 상식을 파괴하고 있었다. 그는 따뜻한 스크램블, 에그와 토스트, 그리고 오렌지 주스가 담긴 접시를 내 앞에 놓아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접시를 들고 내 맞은편이 아닌 바로 옆자리에 앉았다. 메어줘. 그 한마디에 나는 마법에서 풀려난 듯 정신을 차렸다. 나는 여전히 그의 의도를 알 수 없었다. 이 친절이 또 다른 계산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도 없었다. 하지만 배가 고팠다. 그리고 그의 셔츠에서는 지난밤 나를 안아주던 그의 체향이 희미하게 풍겨왔다. 나는 아주 천천히 포크를 들었다. 그리고 작은 계란 한 조각을 입에 넣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길에서 주워 먹던 차갑고 딱딱한 음식과는 비교도 할 수 없었다.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내가 먹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았다. 그 안에는 평가나 판단이 없었다. 그저 그 자리에 있어주는 고요한 존재감이 있었다. 어쩌면 아주 만약에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이 남자는 내가 평생 만나왔던 다른 모든 남자들과는 다른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고 연약한 희망의 싹이 폐허가 된 내 마음 한구석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그것은 이제 막 동이 트기 시작한 새벽의 여명처럼 위태롭고 희미한 빛이었다. 나는 그 빛이 곧 꺼져버릴까 두려워 감히 눈을 돌리지 못했다. 그날 이후 강지원은 나와 그 사이에 존재하던 투명한 벽을 허물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유리 새장 안의 새처럼 대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함께 사는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했다. 그는 저녁 식사를 할 때면 자신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물어봐 주었다. 그의 서재에 있는 책들을 마음대로 읽어도 좋다고 했고 거실의 거대한 TV로 영화를 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의 노력에 나는 아주 조금씩 껍질을 깨고 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희미한 미소를 짓는 법을 배웠다. 밤마다 찾아오던 악몽의 횟수도 줄어들었다. 나는 그의 집에서 그의 세상에서 안전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너무나 위험한 착각이었다. 어느 맑은 오후 그가 말했다. 밖에 나가자 옷 사러. 그 한마디에 내 안에 겨우 자리 잡았던 연약한 평화가 산산조각 났다. 그곳은 내가 도망쳐 온 세상이었다. 나를 경멸하고 위협하고 짓밟던 곳.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옷은 충분해요. 아니, 네가 편하게 입을 옷, 네가 직접 고른 옷이 필요해. 그는 단호했다. 그의 눈빛은 거절을 용납하지 않았다. 결국 나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쇼핑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 백화점이라는 곳에 발을 들였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대리석 바닥은 눈이 부시게 빛났고 공기 중에는 달콤한 향수 냄새가 떠다녔다. 마네킹처럼 완벽한 모습의 점원들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눈은 내가 입고 있는 옷의 가격표를 정확히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강지원은 나를 최고급 명품 매장으로 이끌었다. 그는 점원이 추천하는 화려한 드레스들을 내게 보여주었다. 이건 어때? 내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나는 가격표를 보고 숨을 멈췄다. 내가 평생 길 위에서 구걸해도 만져볼 수 없는 액수였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다. 너무 부담스러워요. 나는 매장 구석에 있는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검은색 티셔츠와 평범한 청바지를 가리켰다. 군중 속에 숨을 수 있는 내가 사라질 수 있는 옷. 그것이 내가 원하는 전부였다. 그는 내 선택을 잠시 바라보더니 희미하게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는 내 의견을 존중해 주었다. 그는 내가 고른 옷과 그가 마음에 들어 했던 드레스 몇 벌을 함께 계산했다. 그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옆에 서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더러웠다. 쇼핑백을 든 그의 모습은 잡지 화보 같았지만 그 옆을 걷는 내 모습은 길 잃은 생쥐 꼴이었다. 백화점을 나올 때쯤 그는 잠시 걸려온 전화를 받기 위해 걸음을 멈췄다. 잠깐만, 금방 올게. 저기 카페에 먼저 가 있어. 그는 백화점 광장이 보이는 야외 카페를 가리켰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혼자 카페로 향했다. 따스한 햇살 커피향, 사람들의 웃음소리. 모든 것이 평화로웠지만 나는 낯선 행성에 불시착한 이방인처럼 불안했다. 나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그를 기다렸다. 바로 그때였다. 지옥에서 올라온 듯한 익숙한 목소리가 내 이름을 불렀다. 아오이, 아니야. 이게 누구야? 나는 얼어붙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그 목소리는 내가 길 위에서 가장 두려워하던 남자의 것이었다. 나를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내가 구걸한 돈을 빼앗던 악마. 그가 의자를 끌어당겨 내 맞은편에 거만하게 앉았다. 며칠은 씻지 않은 듯한 냄새와 역한 술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야, 꼴이 아주 좋아졌는데 어디서 비싼 밥이라도 얻어먹나 봐. 때깔이 달라졌어. 그는 나를 음흉한 눈으로 훑으며 비웃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도망쳐야 하는데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 영감한테는 하룻밤에 얼마 받아. 너 같은 더러운 것도 사주는 놈이 있긴 있나 보네. 그의 말은 독화살처럼 날아와 내 심장에 박혔다.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말, 내가 스스로에게 매일 밤 되묻던 말이었다. 나한테도 좀 나눠줘야지. 안 그래 네가 여기서 편하게 커피 마시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그 시궁창에서 뒹굴고 있다고.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그가 더러운 손을 뻗어 내 팔을 잡으려던 순간이었다. 그 손 치워. 세상의 모든 온도를 얼려버릴 듯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강지원이었다. 그는 어느새 통화를 끊어내고 우리 테이블에 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무표정과 달랐다.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 단단하게 굳어진 턱선. 그는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남자는 강지원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순간 주춤했지만 이내 다시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아, 이 양반이 내 새로운 물주신가? 내가... 강지원이 남자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누구라도 알아차릴 수 있었다. 말했지, 그 더러운 손 치우라고. 강지원은 남자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의 손아귀 힘이 얼마나 강했던지 남자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아, 다시는 얘 눈앞에 나타나지 마. 내 말 뜻 알겠어. 만약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네 두 손으로 다시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그는 조용히 속삭였지만 그 말은 천둥처럼 울렸다. 그는 남자의 손목을 뱀을 내던지듯 뿌리쳤다. 남자는 겁에 질려 욕설을 중얼거리며 비틀거리며 도망쳤다.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힐끔거리며 수군거렸다. 나는 그 시선들을 견딜 수가 없었다. 강지원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내 어깨를 감싸주었다. 가자. 그는 나를 일으켜 세워 주차장으로 이끌었다. 차 타는 내내,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내내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 안의 침묵은 납처럼 무거웠다. 나는 창밖만 바라보았다.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이 보였다. 그의 값비싼 재킷을 걸치고 있는 겁에 질린 초라한 여자. 나는 그의 완벽한 세상에 묻은 지울 수 없는 얼룩이었다. 내가 존재하는 한 이런 일은 계속해서 벌어질 것이다. 나는 시궁창에서 기어나온 벌레였고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깨끗하게 씻는다 해도 내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내 방으로 도망쳤다. 나는 그가 사준 모든 옷들을 벗어던지고 바닥에 구겨져 있던 내 낡고 찢어진 티셔츠를 다시 찾아 입었다. 그리고 침대 밑 가장 깊숙한 곳으로 기어 들어갔다. 내가 원래 있던 곳, 어둡고 좁고 아무도 나를 찾을 수 없는 곳, 강지원이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내게 잠시 동안의 환상을 보여주었을 뿐이다. 환상이 깨진 지금 남은 것은 더 깊은 절망뿐이었다. 나는 그에게 어울리지 않았다. 처음부터 그래서는 안 됐다. 시간이 멈췄다. 나는 내 방, 내 어둡고 작은 피신처에서 세상과 단절했다. 창밖으로 해가 뜨고 지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지만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벗었다. 나는 다시 길 위의 아니야로 돌아가 있었다. 음식을 거부했고 잠을 자지 않았으며 오직 떠날 계획만을 세웠다. 이 집이 너무나 안락했기에 이별은 더 고통스러울 터였다. 고통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내 스스로 떠나는 것뿐이었다. 그가 나를 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그를 버려야 했다. 문 앞에 놓아주는 쟁반의 음식은 손도 대지 않았다. 가정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나를 불렀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강지원은 회사에 나가지 않는 듯 했다. 그의 희미한 기척이 집안을 맴돌았지만 그는 내 방문을 열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내게 시간을 주는 것 같았다. 혹은 내가 스스로 지쳐 나가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일지도 몰랐다. 사흘째 되던 밤이었다. 나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 그의 옷들 뒤에 숨어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어둠과 익숙한 먼지 냄새가 나에게 기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그때 조용히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숨을 죽였다. 강지원이었다. 그는 불을 켜지 않았다. 그는 어둠 속에서 잠시 서서 방 안의 기척을 살피는 듯 했다. 나는 그가 나를 찾지 못하고 그냥 나가주기를 필사적으로 바랐다. 하지만 그는 내 피신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옷장으로 걸어와 내 앞에 쪼그려 앉았다. 옷가지들 사이로 그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와 같은 눈높이에서 어둠 속의 나를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그가 화를 낼 것이라 생각했다. 언제까지 이럴 거야? 라고 소리치거나 내 팔을 잡아 억지로 끌어낼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한참을 마주보고 있었다. 그의 인내심에 내가 먼저 무너질 것만 같았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평소의 강인함 대신 아주 옅은 상처의 그림자가 어려 있었다. 내가 왜 혼자 사는지 알아? 탕투한 질문이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대답을 기대하지 않은 듯 스스로 말을 이었다. 나에게도 사람이 있었어. 내 모든 것을 믿고 맡겼던 사람들. 그는 허공을 보며 아주 먼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사랑했던 여자도 있었고 형제처럼 믿었던 사업 파트너도 있었지.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나는 그 안에 숨겨진 깊은 통증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내 모든 것을 원했어. 내 돈, 내 성공, 그리고 내 파멸까지도. 내가 가장 사랑했던 여자는 내 라이벌과 손을 잡고 내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 했지. 내가 믿었던 파트너는 그녀에게 내 모든 비밀을 넘겼고 결국 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해외로 도망쳤어. 아주 오래전 일이야.
회사는 다시 일으켰고 돈은 몇 배로 더 벌었지. 하지만 잃어버린 건 다시 찾을 수 없더군. 그가 말하는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돈이나 회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믿음, 세상에 대한 신뢰였다. 나 역시 아빠에게 버림받은 그날 똑같은 것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날 이후로 나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 모든 친절에는 대가가 있고 모든 관계는 결국 계산으로 끝난다는 걸 배웠지. 세상은 그런 곳이었으니까. 적어도 내가 아는 세상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시선을 돌려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선명하게 느껴졌다. 네오를 만났던 그날 밤 나는 모든 걸 잃을 뻔했어. 사업적인 공격을 받아서가 아니야. 그냥 모든 것에 환멸이 났어. 돈을 위해 서로를 물어뜯는 인간들에게 지쳤고 그런 세상의 정점에 서 있는 내 자신에게도 역겨움을 느꼈지. 그래서 그날 밤 나는 일부러 경호원들도 모두 물리고 혼자 걸었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지. 그의 고백은 충격이었다. 나는 그가 단순한 폭행의 피해자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그 이상의 상처를 입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네가 나타났어. 그의 목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떨렸다. 너는 내가 가진 시계나 지갑을 훔칠 수도 있었어. 그게 당연한 세상의 이치였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은 가진 자의 것을 빼앗는 게 당연하니까. 하지만 넌 그러지 않았어. 넌 네가 가진 유일한 것 그 낡은 담요를 찢어서 내 상처를 닦아주었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 순간 내가 알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 내가 쌓아 올린 불신과 냉소의 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지. 너는 내가 잊고 살았던 걸 다시 떠올리게 했어. 세상에는 아직 이유 없는 친절도 계산 없는 온기도 존재한다는 걸. 시궁창 같은 세상에도 너처럼 빛나는 존재가 있다는 걸. 나는 숨쉬는 것을 잊었다. 그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는 그저 동정받는 불쌍한 존재 혹은 그의 변덕스러운 호의의 대상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데려온 거야 아니야. 네가 나를 구원해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엉망진창이 된 내 세상을 네가 다시 일으켜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는 더 이상 완벽하고 강한 구원자가 아니었다. 그는 나와 똑같이 상처 입고 구원을 갈망하는 한 명의 인간이었다. 그의 부와 명예는 그의 상처를 가리기 위한 갑옷에 불과했다. 나는 그의 갑옷이 아니라 갑옷 아래에 연약한 속살을 보고 있었다. 처음으로 나는 그와 내가 동등하다고 느꼈다. 그는 내게 안전한 집을 주었지만 나는 그에게 잃어버렸던 믿음을 주었다. 우리는 서로의 구원자였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옷장 속 어둠에서 몸을 꺼냈다. 그가 내민 손을 잡지 않고 나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섰다. 그리고 나는 그의 앞에 마주 섰다. 나는 그의 뺨에 희미하게 남은 상처 자국으로 손을 뻗었다. 그날 밤 내가 닦아주었던 바로 그 상처였다. 그는 내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나는 그 상처를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그것은 그의 과거였고 그의 아픔이었다. 나도 당신을 믿어요. 내 목소리는 작고 갈라졌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종류의 힘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동정이나 의존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해와 연대에서 비롯된 진짜 신뢰였다.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리고 그 위로 아주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진짜 미소였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았다.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연결되었다. 그의 상처를 알게 된 후 우리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나는 더 이상 그의 집에서 숨쉬는 유령이 아니었다. 나는 그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고 저녁에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었다. 그는 자신의 회사 일에 대해 이야기했고
나는 길 위에서 만났던 기묘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는 서로의 세계를 공유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다. 나는 처음으로 웃는 법을 배웠다. 그의 서툰 농담에 함께 보는 영화의 우스꽝스러운 장면에 소리내어 웃는 내 모습이 나 자신도 낯설게 느껴졌다. 그의 얼굴에도 변화가 생겼다. 늘 단단하게 굳어있던 그의 미간이 부드럽게 풀렸고 가끔씩 아주 희미한 미소가 입가에 머물렀다. 우리는 두 개의 부서진 조각이 만나 서로의 빈 곳을 채워주는 하나의 그림이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행복했다. 그리고 바로 그 행복 때문에 나는 불안했다. 길 위의 삶은 나에게 행복은 언제나 더 큰 불행을 불러오는 전조 증상이라고 가르쳤다. 폭풍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어느 날 아침 그가 출근한 후 나는 거실에서 무심코 태블릿 PC를 집어들었다. 인터넷 뉴스 첫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떠 있었다. 강지원. 그리고 그의 옆에 서 있는 나였다. 백화점에서 나오던 날 찍힌 파파라치 사진이었다. 나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는 그런 나를 보호하려는 듯 감싸고 있었다. 사진보다 나를 더 아프게 찌른 것은 헤드라인이었다. 단독 베일에 쌓인 K그룹 강지원 회장의 그녀 알고 보니 빈민가 출신 충격적인 신데렐라 스토리의 실체. 심장이 얼어붙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클릭했다. 내용은 상상 이상으로 잔인했다. 익명의 제보자들의 말을 인용하여 내가 의도적으로 강지원에게 접근했으며 내 불쌍한 과거를 무기 삼아 그의 동정심을 얻어냈다고 쓰여 있었다. 기사에는 꽃뱀, 신분 상승을 노린 사기꾼 같은 단어들이 가득했다. 기사 밑에 달린 수천 개의 댓글은 더 가혹했다. 어쩐지 얼굴에 가난이 묻어있더라니. 강 회장님 예전에 여자한테 크게 당했다더니 또 저런 여자한테 속으시네. 저런 애들은 돈 몇 푼 쥐어주고 쫓아내는 게 답. 역겹다. 자기 몸 팔아서 인생 역전하려는 거잖아. 마지막 댓글을 읽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백화점 앞에서 만났던 그 남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하룻밤에 얼마 받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었다. 강지원 역시 언젠가는 저들처럼 나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나는 그가 과거에 겪었던 배신을 떠올렸다. 그를 배신했던 여자도 돈 때문에 그를 이용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은 내가 바로 그 여자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내가 그의 옆에 있는 한 그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과거의 끔찍한 기억을 끊임없이 되새기게 될 것이다. 내가 그에게 구원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은 오만한 착각이었다. 나는 그의 구원이 아니라 그의 삶에 들러붙은 끔찍한 악몽이자 수치였다. 그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뿐이었다. 사라져주는 것. 나는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다. 그가 사준 옷, 그가 선물한 책, 그가 나를 위해 준비해준 모든 것들을 그대로 남겨두었다. 그것들은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 나는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입고 있던 낡고 더러운 내 옷으로 갈아입었다. 식탁 위에 작은 메모지 하나를 남겼다.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그렇게 나는 내 발로 나의 유일했던 천국에서 걸어 나왔다. 다시 돌아온 길거리는 변한 것이 없었다. 여전히 더럽고 춥고 위험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다.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었다. 나는 다시 쓰레기통을 뒤지고 건물 처마 밑에서 잠을 청했다. 며칠이 지나자 내 몸에서는 다시 시궁창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강지원의 세상에서 얻었던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져가고 있었다. 그가 나를 찾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아니, 찾지 않기를 바랐다. 그 역시 이 스캔들에 지쳐 나 같은 건 잊고 다시 그의 완벽한 삶으로 돌아가기를 빌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숨어 지내는 동네 주변으로 검은색 세단들이 유령처럼 맴돌기 시작했다. 길 위의 정보원들 사이에서 K그룹 회장님이
어떤 여자를 미친 듯이 찾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나는 그를 피해 더 깊은 곳으로, 더 어두운 곳으로 숨어들었다. 결국 그에게 발견된 것은 우리가 처음 만났던 바로 그 골목에서였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처럼 나는 쓰레기통 옆에 웅크리고 앉아 차가운 빗물을 맞고 있었다. 그때 골목 입구에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다. 강지원. 그는 값비싼 수트를 입은 채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그의 머리카락과 옷은 흠뻑 젖어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깊은 절망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도망치려 했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내게 다가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높이가 나와 같아졌다. 왜?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겨우 들릴 만큼 작고 갈라져 있었다. 왜 나한테서 도망친 거야? 나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당신을 망치고 있으니까. 나는 당신의 수치일 뿐이니까. 헛소리. 그가 단호하게 내 말을 잘랐다. 그는 내 뺨을 감싸 억지로 고개를 들게 했다. 그의 짙은 눈이 나를 정면으로 꿰뚫었다. 네가 없는 내 세상이 바로 지옥이 아니야. 넌 내 수치가 아니라 내 유일한 구원이야. 그는 나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내 손을 잡고 골목 밖으로 이끌었다. 골목 밖은 아수라장이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의 등 뒤로 숨으려 했다. 하지만 그는 나를 숨겨주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자신의 옆에 당당히 세우고 내 손을 더 꽉 잡았다. 그리고 수많은 카메라를 향해 세상을 향해 선언했다. 여러분들이 찾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아니합니다. 나에게는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녀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지금 내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녀에 대한 어떠한 모욕이나 공격도 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발했다. 나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나를 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세상 앞에서 나를 자신의 여자라고 인정하고 있었다. 더러운 과거를 가진 초라한 나를 숨겨야 할 비밀이 아니라 지켜야 할 보물이라고 그 순간 내 마음을 묶고 있던 마지막 두려움의 사슬이 산산조각 나며 부서져 내렸다. 세상을 향한 강지원의 선언은 나를 묶고 있던 보이지 않는 모든 사슬을 끊어버렸다.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나는 그의 손을 마주잡고 당당히 고개를 들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 더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내 옆에 이 남자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였다. 그리고 그의 눈 속에서 나는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고 사랑받는 존재였다. 그날 이후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웠다. 우리의 이야기는 한동안 모든 언론의 가심난을 장식했다. 하지만 그 어떤 악의적인 기사나 댓글도 더 이상 내게 상처를 주지 못했다. 강지원이 내 옆에서 단단한 방패가 되어주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우리를 격리하고 우리만의 세계를 견고하게 쌓아 올리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그의 펜트하우스에 얹혀 사는 불쌍한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그곳의 주인이 되었다. 나는 텅 비어있던 벽에 내가 좋아하는 그림들을 걸었고 너무 크고 차갑게만 느껴졌던 거실에는 따뜻한 색감의 쿠션과 담요를 가져다 놓았다. 그의 집은 비로소 우리 집이 되어가고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나 자신에게 일어났다. 마음속의 두려움이 사라지자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새롭고 경이로웠다. 나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꿈이라는 것을 꾸기 시작했다. 무언가를 배우고 싶었고 무언가를 창조하고 싶었다. 어느 날
강주원은 내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전문가용 카메라가 들어있었다. 네오는 항상 세상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더군. 내 눈에 비친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나도 보고 싶어. 그의 선물은 내 삶에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카메라를 들고 거리로 나갔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뷰파인더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나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아니아가 아니었다. 나는 관찰자이자 기록자가 되었다. 나는 화려한 건물이나 아름다운 풍경 대신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것들을 렌즈에 담았다. 보도블록 틈새에서 피어난 작은 들꽃, 낡은 건물의 벽에 그려진 그래피티 비온 뒤 아스팔트에 비친 도시의 불빛, 그리고 주름진 손으로 손주의 손을 꼭 잡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 그것들은 모두 나 자신과 닮아 있었다. 상처받고 버려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살아남아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존재들. 사진은 나의 언어가 되었다. 나는 내 사진들을 그에게 보여주었고 그는 내 사진 속에서 내가 미처 말로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읽어냈다.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동반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고 서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연인이었다. 그날 밤 나는 막 인화해온 사진들을 거실 바닥에 늘어놓고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그런 나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에서 깊은 사랑과 자부심이 느껴졌다. 나는 문득 이 남자에게 내 모든 것을 주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에 휩싸였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무릎 위에 망설임 없이 앉았다. 그가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다. 왜 그래?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예전의 절박하고 서툰 키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사랑과 욕망을 담은 자신감 넘치는 키스였다. 그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내 허리를 감싸 안으며 나의 키스를 받아들였다. 이 밤에 우리는 이전과 달랐다. 더 이상 치유와 구원은 필요 없었다. 오직 두 사람의 연인이 서로를 향한 순수한 갈망과 사랑으로 하나가 될 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몸을 움츠리지 않았다. 나는 내 몸이 느끼는 모든 감각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나를 향한 깊은 열망이 담겨 있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나는 그의 몸 구석구석을 탐험하며 내가 그를 얼마나 원하고 사랑하는지를 표현했다. 그의 단단한 근육, 거친 숨소리 나를 갈구하는 그의 눈빛. 그 모든 것이 나를 살아있게 했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불렀다. 서로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나누었다. 그것은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의 기쁨을 축복하고 함께 살아있음을 기념하는 황홀한 의식이었다. 절정의 순간 나는 그의 품에 안겨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오직 완전한 충만감과 평화만이 존재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다. 그의 심장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나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다. 사랑해요. 내 평생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었다. 그는 대답 대신 나를 더 꽉 안아주었다. 그의 모든 것이 나의 고백에 화답하고 있었다. 나는 바닥에 흩어져 있는 내 사진들을 보았다. 그 사진들은 더 이상 나의 아픈 과거의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지원을 만나 다시 태어난 새로운 나의 삶의 증거였다. 나는 뷰파인더를 통해 세상을 찍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와 함께 만들어갈 우리의 미래를 그리고 있었던 것이다. 사랑이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상처의 잿더미 위에서 그 무엇보다 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나의 세상은 완전히 새로운 색으로 덧칠해졌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았다. 나는 현재를 살았고
미래를 그렸다. 오늘 나는 내 생애 첫 사진전의 주인공이 되어 작은 갤러리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전시회의 제목은 틈새의 빛이었다. 내가 렌즈를 통해 바라본 세상의 이야기였다. 버려진 것들, 소외된 것들, 상처 입은 것들 속에 숨어있는 작고 연약하지만 끈질긴 생명력에 대한 기록. 그것은 곧 나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갤러리를 찾아왔다. 몇몇은 나를 알아보고 수군거렸다. K그룹 강지원 회장의 신데렐라.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호기심과 가십에 대한 기대가 어려 있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내 이름 석자가 아닌 벽에 걸린 내 사진들 앞에 오래도록 머물렀다. 그들은 사진 속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발견하는 듯했고, 때로는 희미한 미소를, 때로는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스캔들 주인공이 아니었다. 나는 내 목소리를 가진 예술가 아니하였다. 나의 과거는 지워야 할 상처가 아니라 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강지원은 갤러리 가장 구석에서 다른 관람객들처럼 조용히 내 사진들을 보고 있었다. 그는 오늘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도록 한 걸음 뒤에서 묵묵히 나를 지지해주고 있었다. 이따금씩 우리의 눈이 마주칠 때면 그는 천마디의 말보다 더 깊은 응원과 사랑을 담은 미소를 보내주었다. 그가 있었기에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전시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거실 창가에 나란히 섰다. 발 아래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한때는 나를 위협하고 집어삼키려 했던 이 거대한 도시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저 수많은 불빛들 중 하나가 이제는 내가 돌아올 집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가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유리창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값비싼 셔츠와 내가 직접 디자인한 편안한 원피스.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두 사람.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눈 속에서 같은 세상을 보고 있었다. 행복해. 그가 나지막이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행복.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길 위에서의 나에게 행복은 하루 세 끼를 굶지 않는 것이었고, 비를 피할 지붕이 있는 것이었고, 누구에게도 맞지 않는 밤을 보내는 것이었다. 지금의 나는 그 모든 것을 가졌다. 하지만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그런 생존의 문제를 넘어선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 행복은 과거의 모든 상처가 깨끗이 사라지는 마법 같은 것이 아니었다. 내 몸과 마음에는 여전히 희미한 흉터들이 남아있었다. 때로는 악몽을 꾸기도 하고 낯선 사람의 친절에 나도 모르게 경계심을 품기도 했다. 나는 완벽하게 치유되지 않았다. 어쩌면 평생 그럴지도 모른다. 행복은 동화처럼 완벽한 결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나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한 사람을 만나는 것. 내 흉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까지도 내 역사의 일부로 존중해주는 사람의 곁에서 함께 아침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내가 찾은 행복이었다. 나는 유리창에 비친 그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응,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해. 행복에는 단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어떤 이에게는 명예가, 어떤 이에게는 부가 행복일 수 있다. 하지만 내게 행복은 강지원이라는 사람이었다. 나의 모든 어둠을 이해하고 그 어둠 속에서 함께 빛을 찾아준 단 한 사람. 그가 내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에게 기댄 채 도시의 불빛이 만들어내는 고요한 교향곡을 들었다. 나는 이제 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길을 잃고 헤매더라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오더라도 결코 늦은 것은 없다는 것을.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었다. 나의 이야기는 바로 지금 이곳에서 이 남자의 곁에서 비로소 진짜 행복을 향해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